제2수기. 바닷가 파도치는 곳이라 해도 좋을 만큼 바다에 인접한 해안가에 새까만 나무 껍질을 가진 산번나무 거목이 20그루 이상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면 산번나무는 갈색의 끈적한 어린 잎과 함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웠고, 이윽고 꽃비가 내릴 때면 꽃잎이 무수히 바다로 흩어져 들어가 해면을 수놓으며 떠돌다 파도에 실려 다시 바닷가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벚꽃 핀 모래사장이 그대로 운동장으로 사용되던 동북지방의 어느 중학교에 나는 입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의 교무 휘장에도 교복 단추에도 벚꽃이 도안화되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근처에는 우리 집과 먼 친척걸 되는 이의 집이 있었기에 그런 이유도 있어서 아버지는 그 바다와 벚꽃의 중학교를 내게 골라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맡겨졌고 워낙 학교 근처라 아침조례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서야 달려서 등교할 만큼 꽤 게으른 중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얘의 그 익살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반의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말하자면 타향으로 나온 셈인데 나에게는 그 타향이 고향보다 훨씬 마음 편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익살이 그 무렵에는 마침내 몸에 딱 배어버려서 사람을 속이는데 예전만큼의 고생이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육친과 타인, 고향과 타향 사이에는 결코 뺄 수 없는 연기 난이도의 차이가 어떤 천재에게도 설령 신의 아들인 예수에게조차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배우에게 가장 연기하기 어려운 장소는 고향의 극장이며 게다가 일가 친척이 전부 모여 앉아있는 방 안에서는 아무리 명배우라도 연기고 뭐고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는 연기해왔습니다. 그것도 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정도의 능구렁이가 타향에 나와서 만에 하나라도 연기를 망칠 리는 없었습니다. 나의 인간 공포는 예전보다 못하지 않을 만큼 격렬하게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연기는 실로 여유로워졌습니다. 교실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웃겼고 선생님도 이 반은 오바만 없으면 참 좋은 반인데 라고 말로는 탄식하면서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곤 했습니다. 나는 그 천둥 같은 만성을 내지르는 배속 장교조차 아주 쉽게 뿜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정체를 완전히 은폐한 것이 아닐까 하고 안도하려던 찰나 나는 실로 뜻밖에도 배후에서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배후에서 찌르는 사내들이 대개 그러하듯 반에서 가장 빈약한 체격의 얼굴은 푸르스름하게 부어올랐으며 분명 부모 형제의 옷을 물려받았을 소매가 성덕태자, 슈토쿠 태자의 소매처럼 너무 긴 상의를 입고 학업은 전혀 못하며 교련이나 체조는 언제나 견학만 하는 백치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나조차 설마 그 학생에게까지 경계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체조 시간에 그 학생, 성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이름은 다케이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케이치는 얘의 견학 중이었고 우리는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최대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철봉을 향해 에잇 하고 외치며 뛰어올랐는데 그대로 멀리 뛰기 하듯 앞으로 날아가 버려 모래바닥에 털썩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인 실패였습니다. 과연 모두가 크게 웃었고 나도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바지에 모래를 털고 있는데 언제 다가왔는지 다케이치가 내 등을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지? 나는 전율했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치에게 간파당하다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세계가 순식간에 지옥의 업화에 휩싸여 타오르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와 하고 소리치며 미쳐버릴 것 같은 기색을 필사적인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날의 불안과 공포. 표면적으로는 변함없이 애처로운 익살을 연기하며 모두를 웃기고 있었지만 문득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전부 다케이치에게 산산조각으로 간파당해 있고 저 녀석은 조만간 분명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떠들고 다닐 것이 틀림없다 생각하면 이마에 기름땀이 배어나오고 광인처럼 묘한 눈초리로 주변을 허망하게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온종일 다케이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가 비밀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감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나의 익살은 이른바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믿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운이 좋다면 그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그의 죽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까지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만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타인에게 살해당하고 싶다고 원했던 적은 수없이 많았으나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상대에게 오히려 행복을 주는 일일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길들이기 위해 우선 얼굴에 가짜 기독교인 같은 부드러운 아첨 섞인 미소를 띠고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굽힌 채 그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고양이 달래는 듯한 달콤한 목소리로 그를 내가 하숙하는 집으로 놀러 오라고 자주 권했지만 그는 언제나 멍한 눈을 하고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과 후, 아마도 초여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소나기가 하얗게 쏟아져 학생들이 귀가에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나는 집이 바로 근처라 아무렇지 않게 밖으로 뛰어나가려다 문득 신발장 근처에 다케이치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자. 우산 빌려줄게 라고 말하며 주저하는 다케이치의 손을 끌고 함께 소나기 속을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상의를 아주머니께 말려달라고 부탁하고 다케이치를 2층 내 방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집에는 50이 넘은 아주머니와 30살 정도의 안경을 쓰고 병약해 보이는 키 큰 맏딸, 이 딸은 한 번 시집갔다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 집 사람들처럼 아내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언니와 달리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셋장이라는 작은 딸까지 3명의 가족분이었습니다. 아래층 가게에는 문구류와 운동용품을 조금 진열해 두었지만 주수입은 돌아가신 주인장이 지어놓고 간 대여섯 채에 나가야 연립주택, 월세인 듯했습니다. 귀가 아파. 다케이치는 선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에 젖었더니 아파졌어. 내가 살펴보니 양쪽 귀에서 심한 귀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름이 금방이라도 귓바퀴 밖으로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아프겠다. 나는 짐짓 과장되게 놀라며 비속으로 끌고 나와서 미안해 라며 여자 말투 같은 말을 쓰며 부드럽게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솜과 알코올을 빌려와서 다케이치를 내 무릎을 베개 삼아 눕히고는 정성스럽게 귀를 닦아주었습니다. 다케이치도 역시 이것이 위선적인 악계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한 듯 너는 분명 여자들이 반할 거야 라며 내 무릎을 베고 누운 채 무지한 아첨을 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 다케이치조차 의식하지 못했을 만큼 무시무시한 악마의 예언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훗날 깨달았습니다. 반한다느니, 반함을 당한다느니 하는 말은 지극히 천박하고 장난스러우며 실로 느끼한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소위 엄숙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이 말이 한마디라도 불쑥 고개를 내밀면 순식간에 우울의 가람이 붕괴되어 그저 밋밋해져 버리는 기분이 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반함을 당하는 괴로움 같은 속어가 아니라 사랑받는 불안이라는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굳이 우울의 가람을 부수지는 않는 듯하니 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케이치가 나에게 귀고름 처치를 받고는 너는 여자들이 반할 거라는 바보 같은 아첨을 했고 나는 그때 그저 얼굴을 붉히며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은 희미하게 짚히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한다라는 야비한 말에 의해 생기는 느끼한 분위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니 짚히는 구석도 있다 라고 쓰는 것은 거의 낙어, 라쿠고 속 도련님의 대사조차 못될 만큼 어리석은 감회를 나타내는 꼴이라 설마 내가 그런 장난스러운 느끼한 기분으로 짚히는 구석도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